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뉴스를 더 깊이 있게 분석하는 전주 MBC 더 체크 이몽진입니다. 먼저 이슈 체크에서는 도심공원까지 점령한 미국 흰불나방 유충 대책 알아보고요. 농촌진흥청의 쌀 생산량 예측 정확성이 떨어진다는 지적, 그리고 전주와 완주 두 지자체가 섞여 있는 전주 혁신도시가 주차 단속에도 온도차가 있다는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이슈 토론에서는 전주시의 환경 이슈와 함께 도시 보존과 개발에 관해 이야기 나눠봅니다. 먼저 한 주간의 이슈 살펴봅니다. 장충석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 도심공원에서 송충이처럼 생긴 벌레를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미국 흰불나방이라고 하는데요. 전국 곳곳에서 출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네, 저도 처음에는 송충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실제로는 미국 흰불나방이라는 종의 유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송충이는 솔잎을 먹고 사는 나방 유충인데 이 미국 흰불나방은 주로 화렵수의 잎을 먹고 사는 종이고요. 다 성장해서 나방이 되면은 이제 아주 새하얀 색깔을 띠게 되는 종입니다. 이 미국 흰불나방이 도심에 있는 거의 모든 공원에서 지금 발견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런 상황을 전라북도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거의 많은 지자체들이 동시에 겪고 있다고 합니다. 네, 사실 이 벌레 올 봄에도 한 차례 큰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생육상으로는 원래 5월과 8월에 두 차례 나타난다고 하는데, 자, 찬바람이 나는 가을철에도 이렇게 나타나는 이유 어디에 있습니까? 일단 이 미국 흰불나방이 이름처럼 원산지는 미국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국내에는 1958년도에 그 서울 용산에 있는 외국인 주거단지에서 처음 발견이 된 뒤로 이제 전국적으로 확산이 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동안에는 뭐 별다른 그런 문제를 일으키거나 이목을 끌지 못했던 그런 상황인데요. 지난 2022년도에 이 미국 흰불나방이 대량으로 증식이 되면서 이목을 끌게 됐고, 아무래도 많은 전문가들이 분석을 하는 바로는 지금 가을철에 고온 다습한 이런 기후가 지속이 되다 보니까 개체수가 많이 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미국 흰불나방 뭐 혐오감을 줄 뿐만 아니라 가로수나 과실나무에도 피해를 주고 있죠? 네, 과수목이라든지 뭐 포퓰러 나무 같이 그 화렵수의 잎을 주로 먹으면서 성장을 하는데요. 심한 경우에는 그 나무 자체가 이제 죽기까지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해충으로 분류가 됩니다. 게다가 이제 이 미국 흰불나방이 식성이 아주 좋아서 뭐 식물 종류 거의 200여 종의 잎을 먹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나무를 옮겨 다니면서 피해를 주기 때문에 피해가 빠르게 확산이 되기도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또 나무뿐만 아니고 이게 사람에게도 일부 좀 피부가 민감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접촉을 하게 되면 가려움증 같은 것들을 유발할 수도 있어서 좀 여러 가지로 많이 골치 아픈 그런 상황입니다. 네, 미국 흰불나방 유충 방제가 그렇게 쉽지는 않다고 합니다. 게다가 공원 같은 곳에 뭐 살충제를 뭐 마구 뿌릴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인데, 자, 그러면 방제 작업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일단 지금 습성이 좀 상당히 독특해가지고 방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방이 알을 주로 화렵수의 뒷면에 낳기 때문에 육안으로는 잘 관찰이 안 되기도 하고요. 또 이 알이 애벌레로 부화를 하고 나서는 다른 애벌레들처럼 일반적으로 뭐 꼬치를 짖는 그런 것이 아니고 거미줄처럼 생긴 큰 그물망 같은 그런 벌레 집을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그 안에 숨어서 생활을 하기 때문에 초기에는 좀 육안으로는 잘 관찰이 되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좀 방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그리고 주로 출몰하는 곳이 뭐 도심 인근에 있는 공원이라던가 상수원 보호구역 인근이라던가 이런 곳에서 나타나다 보니까는 뭐 살충제 같은 강력한 화학약품을 쓰기는 어렵고, 그래서 주로 그 강력한 물을 뿌려서 떨어뜨리는 이런 방식의 방제 작업을 하고 있는데 효과가 지금 상당히 제한적이어가지고 좀 방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뭐 이태에 걸쳐 이렇게 눈에 띌 정도로 증식하는 이런 상황이라면 이제 고착화된 게 아니냐. 또 가을에서 또 혹시 겨울에도 출몰한다면 이상 기후로 인한 뭐 이런 결과 아니냐. 뭐 그렇게 분석되고 있는데, 자, 어떻게 그러면 앞으로 방제라든지 대책을 강구해 나가야 될까요? 일단 그 지난 8월에 산림청에서 이 흰불나방 예보 단계를 3단계인 경계 단계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이게 국내에서는 처음 있었던 일인데요. 네.
가을철에는 보통 이런 나방 유충들이 월동 준비에 들어가기 때문에 크게 증식을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데 최근에는 가을철이 돼도 좀 고온 다습한 기후들이 오랫동안 유지가 되다 보니까 개체 수가 지금 급격하게 증가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게다가 이런 현상이 올해뿐만 아니라 벌써 3, 4년째 지금 반복이 되고 있고 고착화되고 있다라는 그런 우려도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미국 흰불나방뿐만 아니라 지금 또 돌발적인 어떤 해충 피해들이 계속 발생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기후변화라던가 이상 기후의 어떤 그런 전조 증상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입니다. 해마다 농촌진흥청과 통계청이 쌀 생산량 예측 결과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촌진흥청의 예측 자료가 통계청보다 정확도가 좀 떨어진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네, 지난번 국정감사 당시 지적된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한 해의 쌀 생산량을 예측해보는 그런 통계치를 통계청 그리고 농촌진흥청에서 각각 조사를 해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쌀 생산량 예측치가 실제 쌀 생산량과 어느 정도 일치하는가를 이제 비교를 해봤더니 통계청에서 분석하는 그런 예측치에 비해서 농촌진흥청에서 조사한 그런 예측치의 오차 범위가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렇게 좀 정확하지 않은 통계를 기반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최근에 문제되고 있는 어떤 쌀값 하락이라던가 이런 이슈에 좀 정부가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원인이 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네, 통계청의 예측량도 뭐 정확한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농촌진흥청의 오차가 2배가량 컸다고 그러는데 자, 오차가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두 기관의 오차가 2배 이상 차이를 보였는데요. 그 두 기관의 조사하는 방식이 상이한 것이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통계청에서는 이런 통계 조사를 하기 위한 표본 자료 수집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농촌진흥청보다 약 10배가량 많은 그런 표본을 수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또 현장에서 실측 조사한 결과를 같이 판단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결국 표본 자료를 더 많이 수집하고 또 현장 조사 결과를 함께 판단을 하다 보니까 보다 정확한 통계를 내고 있는 것이라는 그런 분석이 있습니다. 네, 쌀 생산량 예측 조사에는 5억 원의 비용이 든다고 그럽니다. 인력도 많이 투입되는 상황인데요. 자,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뭐 쌀값 하락의 원인이 된다. 이 조사가 자, 어떤 내용입니까? 이제 아무래도 농촌진흥청이 국내 농업 정책을 주관하는 그런 부서죠. 그리고 정책의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가 쌀값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유지하는 것이 또 정책의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인데 이런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기본적인 전제 조건으로 기본이 되는 근거 자료, 통계 자료 같은 것들이 정확하다는 것이 좀 전제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서 보는 것처럼 쌀 생산량 예측치 같은 기본적인 이런 자료들이 빗나가다 보니까 정책을 수립하고 이제 실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 좀 정확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이런 통계조사에 어떤 의미가 있느냐, 뭐 심지어는 무용론까지 나오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조사 대상인 대표 품종을 선정하는데도 문제가 있다. 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네, 일단 농촌진흥청에서 이 쌀 생산량 예측 조사를 할 때 그 대상 품종 중에서 몇 가지 대표 품종을 선정을 해가지고 이제 조사를 하게 되는데 이제 정작 전국에서 가장 많은 어떤 생산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신동진벼가 이 조사 대상 품종에서 제외가 되어 있어서 이를 기초로 조사를 하다 보니까는 전체적인 통계 정확도가 떨어진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이슈입니다. 전주 혁신도시는 전주시와 완주군의 복합 행정구역인데요. 각 지자체의 주차 대책이 다르다 보니까 가령 인접한 도로인데도 한켠에서는 불법 주차량이 많고 또 반대편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자, 어떤 상황입니까? 이 주차 문제가 혁신도시가 처음 생길 때부터 많이 지적이 됐던 문제고요. 실제로 요즘도 그 불법 주차가 상당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 전북 혁신도시가 두 군데 지자체에 동시에 속해 있다 보니까 좀 관리상의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혁신도시 가장 중심되는 상권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완주군 이서면 그리고 전주시 장동 이 두 지자체가 경계를 맞대고 있습니다. 그런 네. 상황에서 지금 전주시 같은 경우에는 좀 단속을 상시적으로 하는데 완주군 같은 경우에는 단속을 상대적으로 덜하다 보니까 이 불법 주차 차량이 한쪽으로 집중이 되는 그런 현상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주차 단속이 상대적으로 미온적인 완주군 쪽에 불법 주차 차량이 많이 몰린다.
그렇다고 그러면 민원도 뭐 많이 제기되고 그랬을 텐데 자 완주군과 전주시 이에 대한 입장은 어떻습니까? 실제로 지금 불법 주차가 늘어나고 있는 해당 지역 주민들은 불편을 많이 호소를 하고 있고요. 한 마을인데도 이 지자체에 따라서 대응이 너무 차이가 난다 이런 비판이 지금 있는 상황이거든요. 완주군 입장에서도 이런 비판을 인식을 하고 있고 그래서 주차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기는 한데 뭐 예를 들어서 주차 단속 카메라를 증설을 한다던가 주차 단속 인력을 늘린다던가 이런 부분들은 지금 예산 문제 때문에 즉각적으로 시행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라는 그런 입장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전주시에서 이 혁신도시의 주차 단속 정보를 완주군 쪽에다가 좀 공유를 해주면 문제를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입장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제 반면에 전주시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주차 문제는 완주군의 행정력으로 일차적으로 해결을 해야 될 문제지 어떤 자치단체 간의 주차 정보 공유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그런 입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결국 피해를 보는 쪽은 자영업을 하는 분들이나 거주민들이 아닐까 싶은데 앞으로 대책 어떻게 마련돼야 될 것으로 보입니까? 일단 완주군 입장에서 즉각적인 어떤 주차 단속 그런 문제들을 개선하기 어렵다면 전주시에서 뭐 정책 협의를 통해서 지자체 간에 상생을 하는 차원에서 주차 단속 정보 같은 것들을 공유해 주는 것도 한번 모색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완주군 역시 이런 전주시가 행정력을 사용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어떤 금전적인 보상을 한다던가 이런 부분들을 좀 상호 간의 정책 협의 등을 통해 가지고 모색을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이제 궁극적으로는 이 혁신도시의 어떤 주차 문제라는 것이 주차 공간 부족이 가장 본질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좀 함께 모색해 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주 이슈 점검과 분석 장충석 변호사였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슈 토론입니다. 전주시는 그동안 전통과 문화의 도시라는 명분 아래 개발보다는 보존에 치중해 왔는데요. 민선 8기에 들어서는 각종 규제가 완화되고 개발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침체된 도시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 반면 심사숙고해야 할 개발 사업이 성급하게 추진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두드러진 환경 이슈와 함께 도시 개발 방향성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할 세 분 모셨습니다. 배희군 전주시 도시건설 안전국장,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천상덕 전주경제정의 실천 시민연합 고문입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배희군 국장님, 전주시가 요즘 때 아닌 버드나무로 곤혹을 치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행자 안전을 이유로 해서 천변의 버드나무 30여 그루 가까이 베어낸 것에 대해 환경단체가 반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어찌된 일인가요? 먼저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사진을 보면서 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네. 그 전주현 동로는 그 왕복 4차선 도로로 돼 있고요. 교통량이 상당히 많은 도로입니다. 그리고 다가교에서 그 백조교 사이에 1970년도에 그 심은 그 가로수가 한 150주 정도 되는데 그 일부가 좀 고목화되어서 태풍이나 바람으로 이 고목화된 나무가 차도나 인도로 전도되거나 가지가 떨어져서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전주시에서는 지난 7월에 가로수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D급과 2등급의 이연목 28주를 그 부득이하게 제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보시면 제거목 속이 이렇게 비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로수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D급과 E급 28그루에 대해서 벌목 작업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 비바람에 부러질 위험성이 있는 나무들을 베어냈다고 하면 일견 또 타당성도 있는 것 같은데 자 이정현 대표님, 예. 자 환경단체는 이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십니까? 일단 전주 시민들의 항의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아름다운 경관을 좀 잃었다. 어린 시절 추억의 공간이 하나 사라졌다 이렇게 얘기하시고요. 이 전주천길 버드나무는 굉장히 특별한 존재입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70년대에 전주천과 건산천, 가리네길이라고 하죠. 여기에 184그루 정도 현재 남아 있는데요. 전체 전주시 가로 28개 노선에 약 6만 4천 그루 정도의 가로수가 있는데요. 이 두 곳에만 184그루의 버드나무가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오래된 고도라고 하는 뭐 수원 화성이라든지 공주라든지 부여라든지 이런 오래된 도시는 버드나무를 굉장히 귀하게 여길 정도로 오래된 도시의 상징과 같은 곳이고요. 특히 이제 전주 한옥마을에서도 예로부터 이 버드나무들이 가로수라든지 아니면 자연스럽게 식재가 돼 있었는데 살고 있었는데요. 이것들이 만들어내는 경관이 다른 도시에서는 거의 보기 힘든 경관입니다. 이렇게 아까 말한 대로 왕복 4차로 구간의 큰 도로에 간선도로에 버드나무가 있는 것이 굉장히 귀하기 때문에 이거를 좀 한옥마을과 연관하고 자연성을 회복한 전주천과 굉장히 잘 어울리는 곳이기 때문에 오히려 보면 한옥마을의 관광지를 좀 확산시켜 나가는 측면에서 잘 지키고 보존하는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았겠느냐 이런 부분들인 거고요. 실제 이제 뭐 지금 전주시에서 조선궁원 프로젝트를 얘기를 하는데 실제 태조 왕건이라든지 조선왕국을 왕조를 개국한 태조 이성계라든지 이런 분들이 대부분 버드나무 설화와 연관이 있거든요. 버드나무가 있는 우물가에서 버드나무 잎을 띄운 바가지 물 한 사발 정도는 드셔야 예를 들면 왕이 되는 뭐 그런 여러 가지 스토리들도 많이 있습니다. 천양정이라든지 이런 공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여러 가지 역사성이라든지 공간성 그리고 무엇보다도 전주 시민들과 가깝게 원도심 주민들에게는 어찌 보면 둥구나무나 당산나무와 같은 존재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라졌다는 부분들이 가장 큰 문제고요. 두 번째는 어쨌든 이게 비파괴 기법을 통해서 나무의 안전성을 진단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진일보한 측면이어서 저는 참 잘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문제는 이런 진단은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번 비파괴 검사를 통한 나무 안전성 검사가 어찌 보면 이 버드나무를 제거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여진 거 아니냐라는 측면에서 좀 문제가 있던 것 같습니다. 아프고 병든 원인을 찾아야 되는 거고요. 골다공처럼 속이 비는 이유를 찾아가지고 사실은 잘 가꾸고 보존해야 되는데 사실 이 보고서의 이 용역 결과를 놓고 보면 베는 거에는 굉장히 애를 많이 쓰시고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뭐 외과 수술이라든지 가지치기라든지 뿌리 돌림을 막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빠져 있어서 많이 좀 아쉬웠습니다. 네. 자, 배 국장님. 자, 베어낸 자리에는 그러면 버드나무를 다시 식재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가로수의 생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앞으로 어떤 조치를 강구하게 됩니까? 뭐 잘 아시다시피 이제 가로수가 그 제대로 자라기 위해서는 사실 그 생육 환경에 그 필요한 공간, 그다음에 그 또 수종에 맞는 토양, 또 수분의 공급. 특히 이제 버드나무 같은 경우는 그 수분이 충분한 곳에서 잘 자라는 나무인데 전주천 동로 같은 경우는 도로 쪽은 차도, 그다음에 하천 쪽은 비탈면으로 되어 있어서 생육 환경의 개선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지만 지금 남아 있는 수목에 대해서는 그 지속적으로 생육 환경을 개선하고 유지 관리를 해서 상태가 더 이상 나빠지지 않도록 노력을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이제 수목을 제거한 곳에는 그 자전거나 보행자 안전, 그다음에 뭐 수목 생육 공간 등을 그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보식 여부를 여부하고 그다음에 수정 등을 신중하게 결정해서 추진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천상덕 고문님 도시정비공학을 전공하신 이제 박사님이신데, 자, 도시정비 차원에서 종종 가로수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무엇을 우선에 두고 어떤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보십니까? 일단 뭐 이 가로수 문제가 전주시 공간의 최초의 심은 원인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도시 공간 속에서 얼마나 이 유익을 차지하고 있는 건가 먼저 봐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또한 그 서울시의 한번 우리 사례를 보면은 신사동 가로수길이 있고 또 양재천로 가로수길이 있습니다. 신사동에 가보시면 거기는 볼거리, 먹거리, 또 놀거리, 또 데이트 코스 이런 게 이제 그 형성이 돼서 많은 젊은층들이 거기에서 그 같이 공간 속에서 그 함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다양하게 그 도시 공간에서 그 가로수들이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과연 전주시에서의 그 우리 전주천의 그 가로는 얼마나 그 도심의 시민들의 역할에 공감을 하고 있는 건가. 그다음에 그게 또 시민의 혈세로 이루어졌는가. 또 이게 자연적으로 그게 자생해서 일어나는 건가. 이런 것을 충분히 좀 진단을 해야 되고 단지 시민사회에서 그 민원제기성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한다는 것은 그것도 좀 문제가 좀 있는 거고요. 또 전주시의 자발적인 그 걸로 해서
가로수를 이렇게 정리하는 것도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그것을 어우려서 공간 속에서 같이 고민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도시라는 것은 시민의 것이기 때문에 시민들하고의 관계를 가져야 되고 시민과 소통을 이루어 나가면서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결국은 시민이 그 도시의 주인이다. 이거를 더 크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정인 대표님, 버드나무 벌목 문제가 된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죠. 지난 3월에도 전주천과 삼천에 269그루의 버드나무가 베어졌습니다. 예. 뭐 시민들도 많이 뭐 제보를 해오고 뭐 저희 방송국에도 시민들의 뭐 항의성 전화가 뭐 빗발치다시피 예. 했었는데 자, 그렇다고 보면은 최근에 산 또 지난 봄의 문제 앞으로도 또 이제 고사목 제거 작업이 계속될 것 같은데 예. 자,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어쨌든 이 가로수 내지는 공원이나 하천에 있는 이런 나무들을 관리하는 데는 많은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예산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실제 이 비용과 공간의 문제에서 나무에게 얼마나 내줄 것인가, 그 공간을 예산을 내줄 것인가라는 부분들인데요. 그런 측면에서 도시의 어떤 철학이라든지 포용성이라든지 시민 의식들을 엿볼 수 있는 게 저는 도시의 나무들이고 도시의 숲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런던 같은 도시는 도시의 짜투리 숲들을 잘 지키고 보존하고 가로수들을 생물들이 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면서 도시 전체를 국립공원으로 만들겠다고 하는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있고 뭐 싱가포르라든지 그리고 남미의 이런 여러 가지 도시들을 보면 뭐 가로수가 거의 숲처럼 돼 있어서 너무 아름답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도 사실 그런 마음만 먹으면 10년, 20년이면 그런 환경들을 좀 만들어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정 부분 뭐 전주역 앞 천마중길이 그런 역할을 좀 할 수도 있는 것처럼 그런 노력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 가로수 문제는 저는 한 3가지 문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일단 가로수를 제거한 곳에는 현재 그 어린 버드나무, 후계목 버드나무를 심어서 184그루 전주천 동천로하고 그다음에 가리넷길의 경관들을 좀 잘 살려서 한옥마을과의 연속성을 좀 이어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인도 중간에 이제 이 버드나무가 자라면서 보행 환경을 많이 해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나무는 또 더 자라기 어려운 조건이어서 별도 도로 다이어트를 통해서 인도를 좀 넓히든지 아니면 전주천 쪽에 데크를 놔서 인도를 더 좀 확보를 해주든지 저는 이런 노력이 뒤따라야 보행권과 가로수가 공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그 지금 184그루의 이 버드나무가 있는 길 건너편에는 메타세콰이어가 있습니다. 굉장히 키가 크고 어찌 보면 도시의 가로수로는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지만 이미 수십 년간 또 뿌리 내리면서 한 몸이 되어 있거든요. 여기는 가로수 집중관리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메타세콰이어와 전주천길의 버드나무를 집중관리구역으로 해서 좀 더 가꾸고 관리하는 데 노력을 해주시면 머지않아 정말 그 전주의 명소가 또 될 거고요. 이때 참 지켜주신 분들이 훌륭한 결정을 해주셨구나라는 그런 좀 칭찬을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배 국장님, 그런데 이제 자, 지난 여름에 뭐 집중 폭우가 내렸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전에 이제 삼천 환경 정비 사업, 즉 이제 버드나무 벌목이 이루어져서 다행히 뭐 큰 피해가 일어나지 않은 게 뭐 사실입니다. 이렇게 뭐 주장을 하고 계시는데 자, 어떻습니까? 이제 지난 그 7월 13일 아침부터 그 다음 날까지 한 24시간 동안 전주에는 한 358mm의 그 집중호우가 내렸습니다. 그리고 7월 14일에는 하루 동안에 한 240mm의 그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는데요. 이는 그 2005년도에 그 구법원 일대가 침수되었을 때 강우량과 거의 같은 양이었지만 같은 곳에 침수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동안에 그 우수 저류 시설 설치라든가 우수관의 정비, 그다음에 재해방을 위한 여러 가지 노력 결과이기도 하지만 그 수목 제거나 준설의 효과도 작지는 않았다고 시에는 보고 있는 거고요. 참고로 그 지난 7월 그 충북에 있는 그 미호강의 제방 붕괴 사고 이후로 다른 그 정부나 다른 지자체에서도 그 홍수 예방을 하는 데 있어서 준설도 중요하다 이런 인식이 지금 확산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저희가 이제 준설에 따른 하천의 생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최소화할 거냐에 대해서는 앞으로 많은 고민과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 대표님, 자, 어떤 입장이십니까? 그러니까 뭐 저희도 뭐 모든 준설에 대해서 반대를 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하천의 하중도라든지 아니면 호암 물가로부터 이제
그 퇴적토가 쌓이면서 물길이 좁아진 구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적절하게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이제 너무 과도한 준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하천 바닥이라고 하는 건 모래가 그 물고 속 생물들의 서식처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물은 말라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아래로 물이 흘러가고 있다는 점들을 고려를 할 때 여러 가지 생태적인 기능들이나 역할들을 좀 고려해서 준설은 좀 최소화하는 것이 맞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물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흘러가는 거지 않습니까? 사실 퇴적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물이 잘 흘러가지 못하는 어느 막히는 지점이 있다라고 보이시면 됩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보라든지 하천의 어떤 구조물들이거든요. 실제로 물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게 해주는 거는 이런 보 같은 구조물들을 없애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전주천 같은 경우도 옛날 보들이 좀 남아있는 곳들이 있고요. 국가하천 구간에는 5개의 보가 있습니다. 이 보가 물의 흐름을 원활하지 않게 하고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퇴적물들을 발생시킨다라는 것이 이 하천 기본교획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선순위를 놓고 본다라고 하면 꼭 필요한 곳은 일부 준설이 가능하겠습니다만 근본적으로는 지금 전주천 국가하천에 있는 5개의 보에 물과 퇴적물들이 더 잘 빠져나갈 수 있도록 물의 흐름을 원활하게 만들어내는 그런 노력들이 뒤따라야지 해마다 이걸 퍼내게 되면 또 굉장히 관리하는 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예산을 오히려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하천 공원과 같은 공간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훨씬 시민들에게도 이로운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전주시는 앞으로도 2차 준설 작업을 계속해 나가겠다 이렇게 방침을 밝히셨고, 그다음에 뭐 수형이 좋지 않은 이제 버드나무나 또 아카시나무 제거 작업을 계속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 배 국장님, 시민들 또 시민단체 앞으로 어떻게 설득해 나가실지 좀 궁금합니다. 이제 먼저 그 하천 수목의 경우는 그 홍수 때 그 넘어지게 되면 그 하류의 구조물에 걸리고 이제 거기에 다른 것들이 쌓이게 되면 그 댐 역할을 하게 돼서 수위가 이제 급격하게 상승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하천 퇴적토의 경우에는 그 통수단면을 잠식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 하천은 범람 내지는 그 저지대 침수로 인해서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제 또한 그 최근에는 그 이상 기후로 인해서 집중호우 빈도와 강도가 확연하게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하천에서 일정 부분의 수목 제거와 준설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현재는 그 하천 정비 사업을 할 때 저희가 생태하천협회 협의회 주관으로 공무원, 그다음에 시민단체, 하천 전문가 등이 그 현장을 확인하고 또 사업 방향이나 방법을 논의해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천상덕 고모님, 보통 이제 하천 환경 정비 사업, 뭐 주민들의 동의를 1차적으로 구해야 뭐 사업을 착수하고 또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을 텐데, 자, 전주시의 경우 그런 과정이 없었던 건 아닐 텐데 앞으로 어떤 주민들과 협의 과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십니까? 일단 이 하천 정비사업법에 보면은요, 그 전문가의 일단 자문을 받고 또 그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동의까지는 조금 많이 나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시민들의 의견을 좀 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반영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아마 홍보가 좀 미흡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시의회의 그 모 의원 같은 경우는 전혀 협의를 하지 않고 진행을 했다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제가 물어보니까. 그래서 그거는 이제 조금 그 아마 시에서는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래도 그런 걸 꼼꼼히 다시 한번 좀 챙겨보고 앞으로는 이게 이제 저희가 2021년 7월부로 해서 저희가 선진국이 그 진입을 했잖아요. 그럼 사실은 이 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아마 더딜 겁니다. 과거의 그 속도보다 더 많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그 도시는 이제 그 시민이 주인이기 때문에 시민과의 많은 소통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자칫 잘못하면 또 특정인과의만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또 문제점이 또 돌출되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그 지역 주민들, 그 인근 주민들하고의 의견 수렴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저는 뭐 대안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배 국장님, 그러면 구체적으로 시민이나 또 시민사회단체, 환경단체와의
접촉이라든지 협의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이제 현실적으로 이제 뭐 그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이제 의견을 하는 것은 이제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좀 어려움이 있고요. 이제 아까도 이제 말씀은 드렸지만 저희가 이제 생태하천협의회에서 주관을 해서 이제 거기에서 주관을 해서 아까 이제 시민 대표라든가 아니면 또 관련 하천 전문가 이런 분들을 모시고 저희가 이제 현장을 방문합니다. 현장 방문해서 이제 어떤 그 뭐 이런 부분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사고 방향을 좀 설정을 하고 이렇게 저희가 이제 추진을 하고 또 앞으로는 또 그런 거 할 때 저희가 이제 뭐 현수막이라는 걸 개첨을 해서 저희가 충분히 어떤 그런 걸 알리고 사업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저희도 이렇게 생태하천 협의회 통해서 같이 이제 시랑 머리를 맞대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렇게 이런 민관 협력 체계가 그리고 전문가까지 참여하는 체계가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다라는 거를 이제 저희가 엊그제 확인한 것 중에 하나가 지난 월요일 날 그러니까 저희가 협의한 곳 중에 하나가 한벽보 위쪽의 일부 준설을 최소화해서 하기로 했는데 거기가 사실 수달이 제일 처음 나타난 곳이고 최근에는 삭도 나타나고 있고요. 쉬리를 비롯한 많은 물고기들이 살고 있는 곳인데요. 여기서 이번에 이제 준설을 준비하기 위해서 물을 빼는 과정에서 물을 너무 급하게 빼버린 거예요. 근데 저희가 현장 조사를 하고 있다가 저희가 뭐 쉬리나 꺽지, 모래무지 이런 거 수백 마리를 저희가 옮겨줬거든요. 근데 사실 그런 것들도 저희들하고 조금 더 뭐 물 빼는 일정이라든지 방식이라든지 좀 더 했더라면 이런 그 귀한 우리 고유종들이 이렇게 좀 죽을 위기에 처하는 일들은 좀 더 적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저희는 최소한 합의점을 좀 찾으려고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준설은 생태적인 기능을 고려화해서 최소화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네. 자, 배 국장님 좀 이제 다른 화제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전주시가 최근 역사 도심지구라든지 전주 한옥마을에 규제 완화를 하는 그런 상황이 뭐 좀 가시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좀 너무 상업화가 가속화하는 거 아니냐, 개발에 치중하는 거 아니냐. 또 지금 최근 뭐 전주 시내를 둘러봐도 여러 곳에 지금 뭐 도시 미관 환경 정비가 지금 많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자,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제 먼저 저희가 이제 역사 도심 같은 경우는 이제 그동안에 빈 상가가 이제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서 그다음에 그에 따른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업종과 개발 규모 제한을 좀 폐지를 했고요. 이제 다만 풍폐지관이라든가 전락 감영 등 이런 문화 역사 자원 주변은 개발 규모를 제한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옥마을 경우에는 이제 좀 먹거리의 다양성을 위해서 이제 일식, 중식, 양식 이런 부분은 좀 허용을 했고요. 다만 대형 프라이즈 입점은 지금도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2층 건물들이 있는 그 태조로하고 은행로 주변 그 건축물의 높이를 좀 현실화를 했고요. 이제 이러한 사실 규제는 이제 전주가 강한 경제로 나가기 위해서는 시민의 눈높이에서 지킬 것은 확실히 지키고 바꿀 것은 과감하게 바꾼다는 변화와 혁신을 한다는 민선 8기 시정 기조 일환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아울러서 이제 전주시에서는 이제 왕후 궁원 프로젝트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전주 정체성 확립과 강화를 위해서 또 노력을 해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정현 대표님, 그동안 전주시 규제 완화나 개발 계획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크게 관심을 가지고 많은 뭐 참여하고 또 조언도 해주시고 또 시민 공론화 그 과정에서 또 위원으로 활동을 하셨는데 자, 최근에 뭐 전주시의 이런 개발 계획, 개발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뭐 앞서 한옥마을하고 역사 도심지구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일단 한옥마을은 이제 오래된 도시, 삶이 있는 공간, 마을 주민들이 함께 살고 있는 그런 공간으로서의 한옥마을의 매력과 정체성이 사라지고 있다는 거에 지금 크게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뭐 아까 말씀하셨지만 패스트푸드점을 제외한 것들이 허용이 많이 됐지 않습니까? 뭐 여러 뭐 중국 음식, 일식, 뭐 미국 음식 이런 여러 가지 음식들이 오는 거고 요즘 뭐 탕후루라든지 꼬치라든지 뭐 닭 날개 볶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국적불명의 여러 가지 음식들이 몰려오면서 또 음식이라고 하는 예를 들면 우리 자랑거리들이 퇴색되어가는 전주의 이미지가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 너무 상업화되어 가고 있고 또 이제 관광지 유원지처럼 되어가고 있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뭐 관광객이 늘어나니까 불가피한 측면들도 있겠습니다만 실제로 지속적으로 이런 규제 완화 정책들을 펴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고 건축물도 예를 들면 뭐 2층을 허용하고 지하층을 허용하게 되는 거고 상업시설 같은 경우도 전에는 종전에는 폭 8m 이상과 인접한 곳에 이제 상업시설이 들어오게 돼 있는데 현재는 6m로 이렇게 좁혀주면서 실제 상업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관광지형 가게라고 하는 이런 가게들이
현재 한 55% 정도가 되거든요. 뭐 이렇게 되고 실제로 여기서 그냥 하루 쉬면서 전주의 고즈넉함을 즐기면서 가는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찍고 사진만 찍고 가버리는 경우들도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번에 한옥마을이나 역사 도심지구의 규제 완화가 일부 자영업자에게는 도움이 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렇긴 하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과연 전주시에 어떤 이익이 되는지 한번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많은 관광객들이 몰려와서 너무 수용하기 어려운 게 오버 투어리즘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거에 갖는 문제점이라든지 원주민들이 떠나가는 문제들 이런 문제들을 좀 해결해야 되는데 그냥 더 큰 문제는 여기에다가 한옥마을에 관광 케이블카까지 놓겠다고 그것도 민자를 통해서 하겠다라고 해서 이 전주다움은 다 어디로 가는 거냐. 아마 후대에 이 민선 8기 이 체제, 우범기 시장 체제를 놓고 보면 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갈라버린 거 아니냐, 그런 우를 범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비판에 직면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정현 대표의 우려와 또 유감 표명에 대해서 우리 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이제 뭐 이전에도 잠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이제 어떤 그 전주의 정체성이라든가 이런 어떤 기조를 완전히 없애는 게 아닙니다. 아까 이제 없애는 게 아니고 이제 기존에 저희가 시행해왔던 어떤 지구 단위 계획에서 어떤 방문객이나 거기에 거주하는 시민 또는 상인들이 어떤 느끼는 어떤 불편함이나 이런 것을 좀 완화를 한 거고요. 이제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희가 이제 그와 별개로 이제 왕해공원 프로젝트나 이런 걸 통해서 후백지를 다 아우르는 어떤 전주의 그 정체성을 지금 확립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천상덕 고문님, 도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늘 뭐 개발과 보존의 문제에 맞닥뜨리게 되고 또 이 논란을 해소하면서 뭐 진행할 수밖에 없는데 한옥마을의 특성상 정체성 논란은 계속 뭐 이어지고 있는데 자, 이를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소해야 될지 한번 한 말씀 들려주시죠. 네, 제가 2013년도에서 2016년도까지 와서 그때 당시에 한옥마을의 개발 방향은 젠트리피케이션을 첫째 염두에 두는 시 정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결국은 이미 한옥마을은 젠트리피케이션을 이미 겪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전주시의 그 가장 안타까움이 뭐냐면은 기성세대들하고에 집중돼서 논의가 많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거를 조금 탈피해서서 그 오히려 청년 세대, 미래 세대들하고의 그 개발 방향을 좀 들어보는 게 더 효율적이고 더 가치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게 바로 곧 시민이 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사실은 이게 물론 시민단체라고 하는 것은 좀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한쪽에 몰입해 있다 보면은 부정적인 시각이 더 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것도 한번 좀 탈피해 보셔서 좀 이렇게 많은 의견 수렴을 좀 들어서 방향을 찾아가는 게 그게 바로 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배 국장님, 전주시가 지난 8월 말 예고한 대로 대형 민간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도시계획 변경 사전 협상 운영 지침을 지난달 9월 21일자로 발령했습니다. 시행 배경과 주요 내용에 대해서 좀 간략히 좀 설명을 해주시죠. 먼저 재정 배경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제 국토계획법에 따라서 도심 기능의 회복 또는 중심지구 육성이 필요한 지역이나 유효토지 또는 대규모 시설을 이전하거나 재배치해서 토지 이용을 좀 합리화하거나 기능의 증진이 필요한 지역에서 지구 단위 계획으로 용도 지역을 변경해서 용적률이 높아지거나 건축 제한이 완화되는 경우 또는 도시계획 시설 변경으로 행위 제한이 완화되는 경우에 그 변경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또 이에 따른 적정한 이익의 환수와 그다음에 협상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으로써 협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지침을 제정했고요. 이제 아울러서 지침의 주요 내용으로는 협상 대상지 선정, 그다음에 협상의 절차, 그다음에 협상 조직의 구성 및 운영, 그다음에 공공 기량과 이행 시기 등을 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천상덕 고문님, 다른 지역 경우에도 이런 조례들이 시행되고 있는 상황입니까? 어떻습니까? 네, 2023년에 들어서서 조례로 이렇게 도시계획 변경 사전협상 이제 운영 조례라고 해서요.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광역단체들도 좀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조금
전주시 같은 경우는 조례로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제 그 운영 지침, 이게 행정 지침으로 지금 그 접근한 거거든요. 결국은. 그런데 이제 다른 곳 같은 경우는 좀 그 청년 세대, 이게 뭐 만 19살에서 39살까지의 그 미래 세대의 그 의견 청취에 더 그 거기에 포인트를 맞춰져 있는데, 전주시 같은 경우는 이제 공론화라고 하는 걸 해서 생소하게 그걸 만들어서 이렇게 지난번에 이제 진행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게 조금 그 여러 가지 그 논란이 있는 부분들은 국토계획이용이라는 법률에 이미 다 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법령을 가지고도 충분히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조금 문제점은 뭐냐면 도시정비,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에 또 이게 적용이 되느냐, 아니면 그 일반 그 금방 그 배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그 그쪽 분야만이 이게 해당이 되느냐, 이런 또 조금 논란이 있어서 그게 예외 규정이 조금 필요한 부분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이정현 대표님, 일각에서는 도시 계획 변경 사전 협상 운영 지침이 광역단체의 도시 기본계획 수립 승인 권한을 뭐 침범한다, 이렇게 뭐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합니다. 뭐 또 특정 업체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는데요. 예. 자, 어떻습니까? 일단 두 가지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뭐 구체적으로 업체 자광이 공개한 개발 계획을 보면 해당 부지는 전주시 도시 기본계획상 주거용지입니다. 이거를 상업용지로 종을 상향하는 거고요. 그 하유에 있는 전주시 도시관리계획을 보면 여기는 일반 공업지역인데 여기를 중심 상업지역으로 변경을 해달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 도시기본계획의 변근거와 승인은 전라북 도지사의 권한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사전협상의 권한은 그 전주시장이 갖는 것이 아니고 전라북 도지사가 갖게 되는 것인데, 이런 차원에서 절차상으로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떡줄 사람, 이게 전라북 도지사가 생각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그리고 도지사하고 충분히 협의를 한 다음에 이런 사전협상 지침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적절하지 않다. 이런 거고요. 어쨌든 도지사의 책임과 권한을 마치 시장이 있는 것처럼 착오를 일으킬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이제 비판하고 있는 부분들인데요. 그 부분들은 저는 얼마든지 비판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떤 개발 계획 안이라든지 이런 지침들은 법령이나 계획에 부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법적인 절차에 맞지 않으면 이 사전협상 지침이 무효가 되는 것도 당연한 거고요. 근데 다만 저희가 이제 이제 사전협상 지침 자문위원회에 제가 참여를 했었거든요. 저희들 판단은 어떤 이 개발 계획안에 대한 시민 공론화위원회를 거쳤고요. 그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 했던 자문이라든지 사전협상 지침 자문위원단의 이 의견 수렴을 거쳤기 때문에 도시계획상 공익적 필요성이 있다라고 우리 판단했습니다. 그렇게 됐기 때문에 도시계획 변경과 동시에 이 사전협상 지침에 대한 지침에 따른 협상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계획 이득에 대한 환수, 그리고 이런 사업들의 중단에 멈춰가지고 이게 그 무산되는 이런 것들을 통한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그런 현실적인 아니라고 봤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한 겁니다. 네, 간단히 좀 어디 반박할 내용이 있습니까? 저희가 이제 그 사실 이제 도시계획 수립은 이제 시장이 하고 그다음에 이제 승인 권한은 도지사에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금방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저희가 그 협상 지침을 만들면서 이제 개발 계획안이 도시 기본 계획에 부합하지는 않지만 이제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도지사에게 변경 승인을 받는 조건으로 협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내용을 담았고요. 또한 이제 그 도시 기본 계획 승인된 내용이 협상 제안서나 협상 결과에 맞지 않거나 조건부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협상 제안서를 수정하거나 협약에 반영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또 만약 이게 그 도시 기본 계획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그 협상 대상지 선정 신청 당시에, 그러니까 현재 당시에 도시 기본 계획에 맞도록 그 제안서를 수정 제출할 수 있고,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협상 대상지 선정을 무효화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지사의 권한을 침범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금방 우리 대표님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지침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이제 뭐 변호사, 그다음에 분야별 전문가, 그다음에 시민단체 대표 등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한 1년 정도 그 신중하게 그 자문을 구하고 논의를 해서 그 제정을 했기 때문에 어떤 특정 업체를 두고 그 제정을 하는 거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토론을 마칠 시간이 거의 다 된 것 같습니다. 토론자들께서 오늘 토론 내용 요약 강조해 주신 말씀해 주시고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천상덕 고문님. 예, 저는 이제 도시의 주인은 시민이다. 이거를 저희들이 항상 인식을 좀 강하게 하시면은 크게 문제가 이제 좀 많이 완화될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갈등을 넘어서 미래로 가려고 저희가 이제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요. 또 갈등이라는 것을 조정하고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거기에는 꼭 양보라는 단어가 필요하기 때문에 양보하면서 품격 있고 우리 이제 지구촌에서의 시민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정현 대표님. 예, 제가 보니까 이 바꾸는 거는 좀 더 쉬운 것 같고요. 지키는 것이 훨씬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쨌든 대규모 개발이라든지 관광객 유치도 좋긴 합니다만 그 사업의 어떤 지속 가능성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도시의 정체성을 잘 지키는 사업인지 훼손하는 사업인지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집중적으로 좀 들여다보면서 어떤 개발의 속도 그리고 어떤 미래 세대의 가치라든지 아니면 전주의 정체성을 담는 이런 방향을 좀 더 깊이 있게 고민하는 그런 정책이 수립되었으면 합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배희공 국장님. 예, 잘 아시다시피 이제 저희 민선 8기 전주시의 시정 목표는 전주가 강한 경제를 토대로 다시 전라도 제1도시로 성장하는 것이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대변혁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토론의 주제를 포함해서 근래 시정과 관련한 여러 가지 이슈들은 이러한 변화와 혁신의 과정에서는 오는 진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민들께서 조금 이해해 주시고 지혜와 뜻을 모아주시면 전주의 대변혁을 이루어내는데 많은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세 분 토론해 주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 계획은 늘 개발과 보존이라는 양면성을 안고 있어 고민할 수밖에 없는데요. 지역 발전을 위한 개발과 규제 완화가 필요합니다만은 전주 본연의 모습을 잃지 않도록 정체성을 지켜가는 일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좀 더 신중한 개발 정책이 논의돼야 하고 시민 공론화 과정도 뒤따라야겠습니다. 더 체크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